달려가 머리 발버둥 쳐도 이튿날 아침 나는 환자들과 함께 그곳을 떠났다. 이번에는 속임수가 아니었다. 가스실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요양소로 가는 것이었다. 이곳 수용소에 남은 사람들은 나를 불쌍히 여겼지만 나중에 이것은 우리가 새로 수용소보다도 훨씬 혹독한 기근에 시달렸다. 새로 간 수용소. 자신을 구하고자 그토록 발버둥 쳤지만은 결국 운명엔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몇 달이 지나서 수용소에서 풀려나서 그전 수용소에 있던 한 친구를 만났다. 수용소 보안원이었던 그는 시체 더미에서 사라져버린 사람 조각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너에게 말해주었다. 여지않은 냄비 속에서 찾아내서 입수했다는 것이다. 배고픔에 시달린 나머지 수용소 안에서 사람 고기를 먹는 일까지 일어난 모양이었다. 내가 때맞춰 그 수용소를 잘 떠난 셈이었다. 테헤란에서의 조금이라는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는가? 돈 많고 권력 있는 페르시아 사람이 어느 날 하인과 함께 자기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인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방금 죽음의 신을 보았다고 했다. 죽음의 신이 자기를 데리고 위협했다는 것이다. 하인은 주인에게 가장 빨리 달리는 말을 빌려달라고 애원했다. 그 말을 타고 오늘 밤 안으로 갈 수 있는 테헤란으로 도망을 치겠다는 것이었다. 주인은 허락했다. 하인이 허겁지겁 말을 타고 떠났다. 주인은 발길을 돌려서 자기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죽음의 신과 마주치게 되었다. 주인이 죽음의 신에게 물었다. 왜 그들은 내 하인을 겁주고 위협했는가? 죽음의 신이 대답했다.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만 오늘 밤 그를 테헤란에서 만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가 아직 여기 있는 것을 보고 놀랐을 뿐이지요. 운명이 정한 것과 내가 정하는 것. 수용소 사람들은 이미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일에 앞장서는 것을 두려워했다. 운명이 자기를 지배한다고 강하게 믿었기 때문이다.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운명에 영향을 주는 일을 피했고 대신에 운명이 자기에게 정해진 길을 가도록 한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무감각 현상이 심각했다. 무감각은 수감자들 감정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했다. 종종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었다. 생사를 가르는 결정 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때도 운명이 자기 대신 결정을 해주기를 원했다. 이렇게 회피하는 태도는 수감자가 수용소에서 탈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몇 분 동안에 이런 것은 항상 몇 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옥의 감문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탈출해야 할까?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 나도 비슷한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전선이 우리 수용소 가까이 왔을 때 탈출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수용소에는 의사 출신 동료가 있었다. 그는 수용소 밖에 있는 막사기도 들러서 진료를 했는데 그가 탈출을 계획하면서 너에게도 함께 가자고 했다. 환자 증세의 전문의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고시를 만들어 나를 수용소 밖으로 데려간 것이다. 수용소 밖에서는 저항운동 단체에서 나온 외국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에게 제복과 문서를 주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서 다시 수용소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식량을 준비하고 배낭을 구하는 데 쓰기로 했다. 먼저 우리는 여자 수용소에 있는 막사로 뛰어들어갔다. 여자들이 다른 수용소로 옮겨갔기 때문에 안이 더 옮겨졌다. 막사는 엉망진창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보호품을 받은 다음에 서둘러 뜨는 것이 분명했다. 능마, 지푸라기, 상한음식, 깨진 질것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어떤 것은 여전히 상태가 좋고 쓸모있어 보였지만 가져가지 않기로 했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당시 여자 수용소에서는 상황이 나빠지자 그래서 음식을 담는 것뿐만 아니라 세태하나 변기로도 썼다고 한다. 수용소에서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발전체 버스 환자처럼 몸이 너무 세게서 도움을 받아 밖에 나가기 힘든 사람들도 말이다. 내가 망을 보는 동안에 친구가 막사로 들어갔다. 곧이어서 그가 외투 속에 배낭을 숨겨서 나왔다. 막사 안에 다른 배낭도 있다고 해서 그거는 내가 가져오기로 했다.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내가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쓰레기 더미를 뒤에서 배낭은 물론 칫솔까지 찾아내는 행위를 얻었다. 바로 그 순간 뒤에 남겨진 쓰레기 더미 속에서 여자 시신을 보았다. 소지품을 모두 챙기려고 나는 내 막사로 뛰어들어갔다. 음식을 받는 그릇과 죽은 발진 티푸스 환자에게 상속받은 낡은 벙어리 장갑 한 켤레,
속기 부호가 쓰인 종이 몇 장, 이 내 소지품 전부였다. 나는 마지막 회진을 빨리 끝냈다. 환자들은 막사 양쪽에 깔아놓은 널빤지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있었다. 환자 중에서 유일하게 나와 같은 고향 출신인 사람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심각한 상태에서도 그를 정말로 살리고 싶었다. 나는 탈출할 생각을 한다는 것을 숨겨야 했다. 그렇지만은 내 고향 친구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다. 어쩌면 초조한 기색을 보았는지도 모른다.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도 나갈 건가요? 나는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슬픈 눈초리를 피하기 힘들었다. 회전을 끝내고 나는 다시 그에게로 갔다. 그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나를 맞았다. 어쩌면 나를 비난하는 눈빛 같기도 했다. 내가 친구에게 함께 탈출하겠다고 하는 순간 일어났던 불편한 감정이 점점 더 심해졌다. 그러고는 운명을 내 손으로 잡겠다고 결심했다. 막사 밖으로 나가서 친구에게 함께 탈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굳건한 태도로 환자 곁에 그대로 남겠다고 친구에게 말하자마자 불편한 감정이 사라졌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내적인 변화가 찾아왔다. 막사로 돌아가 고향 친구의 발끝에 앉아서 그를 안심시켰다. 고열에 쏠리는 환자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잡담을 나누었다. 수용소에서의 마지막 날. 수용소에서 마지막 날이 되었다. 전설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수감자 모두를 다른 수용소로 옮기는 대규모 수송작전이 이루어졌다. 수용소 당직자와 카포 요리사들은 모두 도망갔다. 이날 해질 때까지 수용소를 완전히 비우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남아있던 몇 명 사람들 모두 떠나야 한다는 거였다. 밤이 되면 불을 찔러야 하기 때문에 오후가 됐는데도 환자를 실어 나르기로 한 트럭이 오지가 않았다. 그 대신에 갑자기 수용소 문이 닫히더니 어느 누구도 도망칠 수 없도록 철조망을 심하게 감지하기 시작했다. 남은 사람들은 수용소 건물과 함께 불태워질 운명에 처한 것처럼 보였다. 내 친구와 나는 두 번째 탈출 계획을 세웠다. 우리는 철조망 담장 밖에 시신 세구를 묻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둘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력이 있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고열과 정신청란에 시달리며 막사에 누워 있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 시신을 운반할 때 관으로 쓸 낡은 세탁통에 친구의 배낭을 숨겨 나오기로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신을 옮길 때 내 배낭을 가지고 나오기로 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신을 옮길 때 탈출하는 것이었다. 첫 번, 두 번의 계획은 계획대로 되었다. 막사로 다시 들어온 나는 친구를 기다렸다. 친구는 숲에서 며칠 지낼 동안에 먹을 빵을 구하러 갔다. 몇 번이 지났다. 그가 돌아오지 않자 점점 조바심이 났다. 무려 3년을 같이 지내다가 이제야 자유를 머릿속에 즐겁게 그리게 되었는데 전설을 향해 내달리는 것이 얼마나 멋질까 상상했는데 우리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다. 친구가 돌아온 그 순간 수용소 문도 활짝 열렸다. 적십자 마크가 세계적인 번쩍 번쩍하는 알루미늄 차가 천천히 이는 점검장으로 굴러 들어왔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 적십자 대표가 도착한 것이다. 수용소와 수감자들은 이제 그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수용소 가까이에 있는 농가가 숙소로 정해졌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상황에 누가 탈출을 고민할까? 차에서 약상자가 내려왔고 담배도 나누어 주었다. 우리를 사진 찍었고 다들 정말로 기뻐했다. 전설을 향해 달려가는 위험한 일은 이제 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좋아하느라 세 번째 시신을 갖다 묻는 것을 깜빡 잊었다. 우리는 시신을 밖으로 가져다 파놓은 좁은 무덤에 밀어 넣었다. 이와 같이 갔던 감시병 그리고 고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주 온순해졌다. 그는 상황이 뒤바뀐 것을 알고 우리에게 절고이로 애를 썼다. 시신 위로 흙을 덮기 위해서 기도를 올리자고 우리가 말하자 그도 함께 기도를 올렸다. 오랫동안 긴장하고 흥분했던 시간이 끝나고 죽은 동료 앞에서 울리는 우리 기도는 그동안 사람의 목소리로 울렸던 그 어떤 기도보다도 뜨거웠다. 기도했군요. 마지막까지 엇갈린 생사의 운명은 수용소에서 마지막 날은 자유를 기대하며 그렇게 지나갔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일찍 3편을 터뜨린 것일까?
국제적십자 대표는 협정이 잘 마무리되었으니 며 수용소를 비우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에게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그날 밤 나치 대원들이 트럭을 타고 와서 수용소를 비우라고 명령했다. 마지막 남은 수감자들은 중앙수용소로 갔다가 그곳에서 48시간 안에 스위스로 다시 가도록 되어 있었다. 다른 전쟁 포로들과 교환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나치 대원인지 거의 구분할 수가 없었다. 너무나 친절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망설이지 말고 트럭에 타라면서 이런 행운을 얻게 된 것을 감사히 한다고 말했다. 건강한 사람들은 트럭 안으로 밀고 들어갔고 많이 아프거나 약한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서 태웠다. 내 친구와 나는 더 이상 배낭을 섬길 필요가 없었다. 마지막 그룹에 있었다. 이 그룹에서 13명을 뽑아서 끝에서 두 번째로 오는 트럭에 태우기로 되어 있었다. 트럭이 도착하자 저치가 13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데 우리 둘의 이름이 빠져있는 게 아닌가. 뽑힌 13사람이 트럭에 올라타고 우리 둘은 뒤에 남았다. 놀라고 화가 나고 실망해서 절치에게 따졌다. 그는 너무 피곤하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고 변명했다. 그리고 우리가 여태 탈출하려고 하는 줄 알았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래서 이런 명단을 없애버렸다. 할 수 없이 우리는 등 뒤에 배낭을 지고 초조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트럭을 기다렸다. 이번에는 아주 오래 기다려야 했다. 그러다가 초소에 있는 매트리스 위에 누웠다.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의 흥분이 있었던 탓에 완전히 기진맥진했다. 기진맥진. 희망과 절망 사이를 끊임없이 오르내려 탈출하려고 입고 있던 옷과 신발 그대로 매트리스 위에 잠이 들고 말았다. 얼마나 잤을까? 시끄러운 대포와 총소리에 잠이 깨졌다. 예강탄이 터지고 막사하느라 총알이 날아들었다. 저치기가 뛰어오더니 바닥에 엎드리라고 했다. 위쪽 침대에 있던 사람의 신발을 신은 채 내 배 위로 뛰어내렸다. 덕분에 나는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게 되었다. 전선이 코앞에까지 온 것이었다. 드디어 총격이 잦아들고 아침이 밝았다. 수용소 문 깃대에서 하얀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그 뒤로 여러 주가 지났을 때 마지막 순간에도 운명의 신이 우리를 얼마나 우롱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 얘기로 인간의 결정이 얼마나 불확실한 것인가를 깨달았다. 특히 죽고 사는 문제일 때는 더욱 그렇다는 걸 말이다. 나는 우리 수용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던 작은 수용소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았다. 그날 밤 자유를 향해 간다고 믿었던 친구들은 트럭에 실려서 그 수용소에 도착했다. 하지만 건막사 안에 갇힌 채 불에 타 죽었다. 사진으로도 군데군데 불에 탄 동료들의 시신을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또다시 테헤란에서의 죽음이 떠올랐다. 미리 가서 좀 좋다 해서 사는 건데 이런 일이 생겨버렸네요. 오히려 늦었던 것이 생사에 또 삶에 기 있는, 그러니 인간의 장거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피곤과 초조함 그리고 무감각, 수감자들의 무감각은 방어 기제 같은 것이었다. 그 밖에도 무감각 상태가 되는 다른 이유로는 굶주림과 수면 부족이었다. 수감자들이 느끼는 초조함도 그 원인이었다. 잠이 부족했던 건 밤새 이와 벼룩에 시달리기 때문이었다. 보건 시설과 위생 시설이 대체로 형편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꽉 찬 막사 안에서 이와 벼룩이 무섭게 퍼져나갔다. 니코틴과 카페인 부족도 무감각과 초조함을 불러왔다. 이런 육체적인 요인 말고도 정신적인 요인도 있었는데 이것은 좀 복잡한 형태다. 대부분 수감자들은 열등의식에 시달렸다. 우리는 모두 과거에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거나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하찮은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 평범한 수감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스스로 자기 계층이 낮아졌다고 느꼈다. 수용스러운 사회 구조를 관찰하면 이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다. 다른 수감자보다도 우월한 수감자, 카포, 요리사, 군수창고 관리인, 보안대원은 대부분 사람들과 달리 계층이 낮아졌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반대로 높아졌다고 생각했다. 그 가운데 몇몇은 약간 과대 망상 증세까지 보였다. 혜택 받는 사람들은 질투하고 불평했던 대다수 사람들은 몇 가지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했다. 때로는 농담으로 나오기도 했다. 한 번은 누군가 어느 카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봐봐, 내가 아는데 저 사람은 전에 큰 은행 총재였거든.
그런데 지금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니 세상이 얼마나 철새한 거야? 계층에 떨어진 대다수 사람들과 계층에 올라간 소수의 사람들이 부딪히면은 그 경우는 정말 폭발력이었다. 평소 갖고 있던 초조함에 이런 정신적인 긴장이 더해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곧잘 싸움으로 번지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수금자들은 계속해서 맞는 장면을 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폭력을 쓰고 싶은 충동이 커진다. 나만 하더라도 배고프고 피곤할 때가 되면 화가 나면은 저절로 주먹을 불끈 쥐게 되었다. 나는 언제나 극도로 피곤했다. 밤새도록 하루에 불 발진 티푸스 환자를 위해서 막사 안에서 불을 피우도록 했다. 내가 보내는 시간 중에서 가장 병맛스러워질 때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헛소리를 하면서 잠자는 한밤중이었다. 나는 늘 앞에 몸을 쭉 뻗고 누워서는 슬쩍 해온 감자 메달을 같이 훔쳐온 숯불에다가 구워 먹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에는 더 피곤했고 감각이 둔해지고 마음까지 초조해졌다. 발전 티푸스 환자 막사에서 의사로 일할 때 나는 병으로 쓰러진 고참 관리인을 대신해서 그가 하던 일을 맡았다. 막사를 항상 청결한 그런 상황에서 청결할 수 있다면 하게 할 책임자가 된 것이다. 막사를 수시로 검열하는 것은 위생을 확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수감자를 괴롭히는 것이었다. 나는 깎은 머리 위에서 쓴 모자를 잽싸게 벗으면서 발 뒤꿈치로 찰까닥 소리를 내며 소리쳤다. 막사 번호 9 환자 50명, 간호사 2명, 의사 1명 이상 없음. 그러면 검열가들은 만족스러워하며 막사를 떠났다. 그들이 오기 전까지 온다고 1시간보다도 몇 시간 늦게 오거나 아예 안 올 때도 있었다. 담요를 정리하고 침상에 떨어진 지포기를 알려줬고 불쌍한 환자들에게 소리를 질러야 했다. 환자들이 몸부림을 쳐서 깨끗이 정리해 놓은 침대를 늘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고열에 시달리는 환자들은 무감각 증세이 더욱 심했다. 고함을 지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고함을 질러도 안 될 때도 있었다. 나는 그들을 때리지는 않으려고 엄청난 저지력을 발휘했다. 그래서 관리자가 되어지니까 다른 위치가 무감각한 환자들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것 같으면 걷잡을 수 없이 화가 치밀어 올랐기 때문이었다. 자, 이렇게 위치가 바뀌면은 빼앗을 수 없는 정신적인 자유.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의 심리적인 특징을 정신의학적으로 또 정신병리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독자들은 결국 인간이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는 어떨까? 주어진 환경에 사람들의 행동하고 반응하는 데 정신자유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나? 인간은 여러 조건과 환경적인 요인이 만드는 하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론이 정말 사실일까? 인간은 이런 요소들이 우연히 만든 존재에 지나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강제 수용소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수감자들의 반응이 인간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이론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런 환경이라면 인간은 자기 행동을 선택할 자유는 없는 것일까? 이론적으로는 물론이고 내 처음으로도 이 질문에 해답을 줄 수 있다. 수용소에서 사람은 자기 행동을 선택하는 자유를 가질 수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예가 무감각 증세를 극복하고 불안감을 이긴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가혹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 속에서도 인간은 정신적인 독립과 영적인 자유를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막사를 지나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마지막 남은 빵을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정말 몇 명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다음과 같은 진리를 말하기에 충분하다. 그 진리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수용소에서 항상 선택해야 했다. 매일같이 매시간 결정할 순간이 찾아왔다. 자아가 내적인 자유를 빼앗아 가기도 위협하는 부당한 권력에 복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리는 결정, 자유와 존엄성을 포기하고 환경에 노리게 받을지 아닌지를 선택하는 결정 말이다. 이렇게 볼 때에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이 보이는 심리적인 반응은 물리적 사회적 조건에 대한 단순한 표현만은 아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수면 부족과 식량 부족, 다양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은 수감자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이끌기는 한다. 그럼에도 결국 수감자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개인의 내적인 선택의 결과이지 수용소라는 환경의 영향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적극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떤 대단한 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 강제 수용소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가 있다. 도스토옙스키의 시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게 되는 것이다. 고통이. 남을 위해 희생하는 몇몇 사람들과 친해진 다음에 나는 도스토옙스키의 이 말을 자주 떠올렸다. 수용소에서 그들의 행동, 그들의 시련과 죽음은 마지막 남은 내면의 자유를 어느 누구에도 또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시련은 가치가 있었다. 고통을 견뎌낸 것은 순수한 내적 성취의 결과였다. 삶을 의미 있고 목적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는 영혼의 자유이다. 시련, 영혼의 자유이다.